7년간의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이 그 시작입니다. 그것은 땅에서도 오고 하늘에서도 오고 사람의 내면에서도 옵니다. 7년간 세상은 자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국이 보입니다. 한국에 관한 여러 예언을 남긴 이 예언가는 바로 미야모토 카이, 43세. 그는 지금 한 지방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다.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4년 가을이었다. 살롱 모임에서 나눈 대화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녹취되었고 그 파일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그의 말이 2025년 현실과 하나둘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 녹취록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어쩐지 지금의 일처럼 읽혔다는 것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반응이었다. 카이는 20대 초반 2세 신군 계열의 신사에서 봉직을 시작했다. 17년간 그 안에 있었다. 신토 수행의 핵심은 자연의 흐름 속에 깃든 신의 의지, 즉 가무나가라를 느끼는 것이다. 가무나가라란 신의 길 그대로 인의 없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신토의 근본 개념이다. 그는 그 17년을 배운 것이 아니라 비워낸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아무것도 쌓지 않는 것, 어떤 수련보다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신사를 나왔다. 카이가 살롱에서 꺼낸 말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된다. 2026년부터 세상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립니다.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층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때가 무르기는 것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억눌리고 미뤄진 것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선 세계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흔들림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세 방향이 모두 겹치는 시간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첫 번째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다. 힘을 가진 쪽이 오랫동안 잠재워온 욕망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된다. 그것은 어떤 바다 위의 섬을 둘러싼 긴장으로 시작된다. 카이는 그 장소를 직접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동쪽 바다 어딘가에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라 여겨온 땅이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 움직이는 힘이 보입니다. 그러나 손에 넣는 순간 그 힘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패권을 향한 마지막 도박이 오히려 내부 붕괴의 방아쇠가 된다는 것. 이는 수천 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도 하다. 동양의 역사 철학에서는 이를 성극이쇠라 불렀다. 어떤 것이든 극에 달하면 반드시 기울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충돌은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여러 동맹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각자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카이는 말했다. 힘의 언어만 통하던 시대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밝게 타오를 때가 꺼지기 직전입니다. 오래도록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질서 역시 이 시기를 버텨내지 못한다. 하나의 통화와 하나의 체제가 세상의 중심이 되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돈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면 돈의 힘도 줄어듭니다. 카이의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할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두 번째 흔들림은 땅 자체에서 온다. 일본에 대해 카이는 유독 담담하게 말했다. 자국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녹취록을 들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 열도의 남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래된 지형이 바뀌고 오래된 도시들이 재편됩니다.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땅이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일본은 이 격변을 통해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 대규모 지각 활동은 기운의 재배열로 해석되어 왔다. 천재지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진통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파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화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수면과 기후, 계절의 리듬도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카이는 말했다. 그것 역시 땅의 흔들림과 무관하다.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흔들리면 전체가 느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흔들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카인은 이것을 두고 가장 오래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두던 것들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제도도 형식도 세상을 설명해오던 언어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공백이라고 불렀다. 그 공백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다. 특정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흥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오래된 것에 끌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진다. 카인은 이것을 증상이 아니라 각성의 전조라고 봤다.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기존의 것들이 흔들립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눈이 부시듯이. 수행의 세계에서는 이런 과두기 상태를 음양교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묵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사이 잠깐의 혼란과 어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흔들림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카이의 핵심적인 시각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땅 위의 충돌이 사람들의 내면을 더 흔들고 흔들린 내면이 다시 집단의 행동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한다고 카인은 말했다. 물질이 주지 못하는 무언가, 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7년. 카인은 이 혼란이 정확히 7년간 이어진다고 했다. 일본 예언가가 그린 미래의 지도 위에서 그 7년은 세상이 다음 얼굴을 갖추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무너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재편된다. 카인은 이 점을 강조했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너지는 것을 붙잡으려는 쪽과 새로운 것을 향해 먼저 걸음을 내딛는 쪽. 역사는 항상 후자가 다음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국가 체계가 기능을 잃어가는 틈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 거대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삶을 꾸리는 형태들이다. 처음에는 실험처럼 보이던 것들이 7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다. 기술은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카인은 말했다. 기계가 많은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해방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진지하게 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물음이 퍼지는 속도가 어느 순간 정치나 경제의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한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구조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집단적 의식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온다고 카인은 말했다. 그 임계점이 어디서 먼저 터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어떤 땅에 어떤 사람들이 그 흐름을 먼저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새로운 공동체 실험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찾고 있다. 어떤 곳은 땅을 함께 일구는 방식으로, 어떤 곳은 기술을 나누는 방식으로, 어떤 곳은 오래된 수행의 방식으로. 형태는 달라도 방향은 같다. 카인은 그것을 두고 인류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동시에 기억해내려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오래도록 세계를 주도해온 서구 중심의 가치관이 이 시기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개인의 욕망과 경쟁을 기반으로 한 체계가 더 이상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대안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시선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카인은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오래된 동쪽을 다시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그 동쪽 안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다. 반도가 보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등을 곧게 폈다. 그 반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이어진 그의 말에서 분명해졌다. 반도라는 지형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조입니다.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곳, 두 방향의 기운이 교차하는 자리. 오래전부터 그 땅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쌓여왔습니다. 고대 풍수 사상에서 반도는 취기의 땅이라고 여겨졌다.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는 지형이라는 뜻이다. 산과 바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의 지형은 그 대표적인 예로 꼽혀왔다. 카인은 덧붙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눌림이 오히려 에너지를 더 깊이 응축시켰습니다. 용수철처럼. 세상이 새로운 방향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어디를 향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먼 곳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한국에서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카이가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녹취록의 후반부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거의 독백처럼 시작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했다. 한국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 사건도 경제적 전환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격의 사건이다. 장소가 먼저 깨어나고 그 장소에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모여들기 시작한다. 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치유가 일어나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소문처럼 퍼지다가 어느 순간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들은 언어가 달라도 구조가 비슷하다고 카이는 말했다. 카이는 이 흐름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흐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그 인물은 이렇다.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 뭔가 달라진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이 갑자기 생각날 것 같은 느낌. 말은 적은데 침묵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람. 그는 동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딘가 다른 시간대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카이는 그 인물의 인상을 이렇게도 표현했다. 아주 오래된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인상.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눈을 보면 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맑은 것입니다.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냥 왔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갈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카이는 이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내가 어디 있는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고대 수행 전통에서는 이런 존재를 현현이라 부르기도 했다. 특정 시대에 특정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 스스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주변에 미치는 파동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사건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카이는 그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보다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물리적 변화를 앞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고 그 바뀐 인식이 사회를 바꾸고 그 바뀐 사회가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움직임이 세계로 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퍼지는 통로는 제도도 미디어도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 너머의 어떤 공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본 예언가 카이의 눈에는 7년의 혼란기 중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였다. 외부의 충돌이나 자연의 격변보다 이 조용한 사건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7년의 혼란이 한창인 2030년, 카이는 그 반도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 있는 목소리로. 2030년, 그 반도에서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카이가 묘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협상 테이블도 극적인 정치적 합의도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충돌과 내부의 피로감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의 재통합으로 설명했다.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것이 더 이상 갈라져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뉜 것이 합쳐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잡아당기던 힘들이 해소되면서 생겨나는 방출. 카이는 그 에너지가 그 반도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카이는 이것을 더 큰 흐름과 연결지었다. 세상은 이 시기에 물질의 시대에서 영적인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물질의 시대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되던 시대다. 카이는 그 시대가 2026년부터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7년의 진통을 거치면서 완전히 막을 내린다고 봤다.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집단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철학적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대란 무엇인가? 카이는 이것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 실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물질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연결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카이가 이 전환을 특히 강조한 것은 단순히 사회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다. 물질의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고 믿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영적인 시대에는 그 인식의 지도가 뒤집힌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뿌리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카이는 이 변화를 인류가 눈을 하나 더 뜨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내면의 직관과 통찰이 열리는 것. 그것이 소수의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대. 그 시대에 준비된 문화를 가진 곳은 어딘가? 카이의 대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다. 이 전환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나라들이 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 문화를 닮고 싶어하는 곳이다. 카이는 이 새로운 기준의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앞서가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맥락에서 다시 반도가 등장했다. 오래전부터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그 문화가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길을 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 문화가 사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흥과 슬픔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언어와 정확히 공명합니다. 오래전부터 그 땅이 품어온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시운이라는 개념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곳에 기운이 모인다는 뜻이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시운을 거스를 수는 없고 시운이 오면 작은 힘도 크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카이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시운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7년의 혼란이 완전히 끝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카이는 그것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처음으로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했다. 카이는 7년이 끝난 뒤의 세상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막연한 상상이라기보다 기억처럼 들렸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어딘가 본 적 있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국경이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언어와 국적을 넘어 연결됩니다. 기계가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하는 세상이 온다. 처음에는 그것이 공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간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한다. 카이는 말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움직입니다.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묘사를 들으면서 나는 묘하게 낯선 느낌을 받았다.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인데 어딘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 카이는 계속했다. 그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사람들을 잡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땅을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시대. 그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
마을과 마을이 담을 치지 않는다. 가진 것을 감추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함께 기른다. 누군가 아프면 모두가 돌본다.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목표인 세상. 카인은 이것을 묘사하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이 풍경은 사실 아주 오래된 기록 속에 있다. 고대의 어떤 전승들은 인류의 첫 시대를 이렇게 전한다. 하늘의 뜻과 땅의 리듬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지 않던 때. 다스리는 자가 따로 없어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알던 시대. 빼앗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사람과 자연이 한 몸처럼 움직이던 때. 그 기록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묘사한다. 그것은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카이의 이 말이 녹취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세상에서 언어는 지금보다 덜 중요해진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카이는 말했다. 다른 말을 쓰더라도 서로를 알아보는 시대.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원래의 인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래된 동양의 관점에서 인간의 원래 상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었다. 천지인 합일이라 부르는 그 상태. 그것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잊혀졌고 이제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카이는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회복이라고 표현했다. 그 세상에서 강한 나라란 무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 굳이 찾아가고 싶은 곳. 그 기준으로 세상이 재편될 때 무엇이 강함이 되는지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다. 카이는 이 세상의 도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혼란 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먼저 배운 사람들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세상이 그들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7년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으로.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는 이것을 각성이라 불렀다. 이미 안에 있는 것이 깨어나는 것,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카이는 그 각성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고 봤다. 카이는 이 새로운 세상이 어느 날 선언처럼 시작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세상 속에 있게 된다는 것.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겨울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느새 공기가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변화는 언제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깊이 진행됩니다.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카이의 말이다. 이것이 그가 읽어낸 흐름의 본질이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마침내 새롭게 시작되는 것.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남았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가? 왜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가? 카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왜 그의 말이 실제로 있었던 대화처럼 느껴지는가? 카이가 살롱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한다. 녹취록에는 잡히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전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새로운 것 앞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것이 무너질 때도 옵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어느 쪽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말이 자꾸 돌아온다. 이 이야기가 공개된 뒤 일본 예언가 미야모토 카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교토 외곽의 그 조용한 공간에 있다고 한다. 카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흐름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녹취록의 첫 구절을 다시 떠올린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국이 보입니다. 그 말이 통찰인지 어떤 다른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일본 예언가 미야모토 카이가 그린 2026년 이후 세계의 그림.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는 이야기다. 혼란의 끝에서 그리고 그 깨어남의 한 지점에 한국이 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암자.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더니 말했다. 머지않아 저 땅 아래서 큰 울림이 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지도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가 말한 땅은 일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 말에 이어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떤 힘이 폭발하는 시기,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가 온다고. 이 땅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중심이 된다고. 듣는 사람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그 말들이 지금 하나씩 현실의 윤곽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그 예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시점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끝까지 읽고 나면 무언가 하나쯤은 달라 보일 것이다. 청명스님, 그는 누구인가?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청명스님이라고 부른다. 법명도 본명도 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겠다. 그 자신도 원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한 지역, 오래된 사찰에 머물고 있다는 것 외에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수십 년의 수행, 한때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대부분 돌려보냈다고 한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이미 답이 있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희한하게도 돌아가는 길에 뭔가 하나는 얻어갔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가 입을 여는 건 어떤 흐름이 느껴질 때라고 주변 사람들은 전한다. 세상의 기운이 바뀌는 게 느껴지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가 요 몇 년 사이 가장 자주 꺼내는 이야기가 있다.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불교 수행에서는 오랫동안 고요히 앉아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잡념이 사라진 자리에서 세상의 흐름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수십 년을 그렇게 앉아있은 사람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다. 2026년, 시대의 축이 뒤집힌다. 청명스님이 말하는 2026년의 변화는 그냥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시대 축 자체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가진 자가 앞서는 세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힘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2026년을 기점으로 그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었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하나가 수십 개의 직업을 흔들어 놓고 돈이 많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뭘 가졌느냐보다 뭘 아느냐, 뭘 느끼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오랜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일정한 주기로 순환한다고 봐왔다. 물질의 기운이 강한 시대가 있고 정신의 기운이 강한 시대가 있다. 화려하게 번성하던 문명이 어느 순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은 그 문명이 타고 있던 시대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 흐름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탈 것인지 탈 준비를 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다. 2026년부터 부와 명성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방식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시기예요. 반대로 내면이 깊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된다고 했다. 기술의 발전이 생산과 분배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최소한의 생존 문제는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방향 자체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은 반드시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라고. 그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터져나오는 시기가 2026년 이후다. 그게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다르게 읽힌다. 명상 앱의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세대가 실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상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통장 잔고나 부동산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청명스님이 말하는 전환은 바로 그 기준의 교체다. 세상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통째로 바뀌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뀔 때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 불교에서는 한 시대의 흐름을 겁이라는 단위로 설명한다. 한 겁이 끝나고 새 겁이 시작될 때 세상을 지배하던 것들이 통째로 뒤바뀐다고 한다. 어떤 수행자들은 지금이 딱 그 경계, 두 겁 사이의 문턱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 살면 되니까요. 그가 예언한 이 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화산업의 성공이나 경제 지표 때문이 아니라는 데서 이 예언이 진짜 흥미로워지기 시작한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것들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 민족에게는 태초부터 맡겨진 것이 있다. 청명스님의 예언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묘한 울림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인의 뿌리, 그리고 이 민족이 태초부터 지녀온 임무에 관한 이야기. 그는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과 결이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근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 역사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깊은 층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이 땅 사람들 안에는 하늘의 기운이 녹아 있어요.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에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 기운이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 이 땅의 선조들은 스스로를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존재로 여겼다. 동방에서 밝음을 다루는 사람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존재,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 빛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민족. 지금의 언어로 번역하면 낯설게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뚜렷하다. 이 민족은 어떤 정신적 역할을 위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단순히 어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과 하늘의 기운이 깊이 연결된 존재들. 홍익이라는 말이 있다.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 이것이 이 땅 최초의 나라를 세운 정신이었다고 전해진다. 청명스님은 이것이 건국 이념이 아니라고 했다. 홍익은 이 민족이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의 방향을 담은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게 이 민족의 오래된 DNA입니다. 이 땅의 아주 오래된 전통에는 하늘, 땅, 사람을 하나로 보는 세계관이 있었다. 세계의 근원적인 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라는 관념.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 땅 사람들이 품었던 근본 세계관이었다. 지금의 영성 언어로 말하면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어떤 역할을 위해 준비되어 온 존재들이었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관념이 믿음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땅의 선조들은 그것을 삶의 방식 속에 녹였다.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안에서의 어울림,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다스리는 감각. 그게 이 민족의 오랜 생활 방식이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이 땅 사람들의 정서 안에 살아있다고 그는 말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몸 안에 새겨진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수행의 세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억을 업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민족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집단적 에너지의 기억. 청명스님은 이 땅 사람들의 업식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봤다. 수천 년 전에 심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청명스님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이것이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민족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겪는 것도 그 임무의 무게 때문이라고. 역사 속에서 이 땅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들을 그는 그 무게의 흔적으로 잇는다. 한국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축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민족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지금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한 나라의 미래 예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한 민족의 깊은 뿌리,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만나는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왜 하필 이 작은 나라인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을 찾으면 작다. 작은 땅, 적은 인구, 자원도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청명스님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회로 위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걸 만드는 기술이 왜 하필 이 작은 땅에서 나왔는지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 이 손가락마디만한 물건 하나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시대가 됐다. 자동차도, 병원도, 전쟁도 이것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기술이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전략적 투자와 집중의 결과다. 그런데 청명스님은 그 이면을 본다. 정밀함을 향한 집착,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기재, 극한까지 갈고 닦으려는 성향. 이게 왜 이 민족에게 유독 강하게 흐르는지를 그는 이 땅에 오랫동안 쌓인 기운의 방향에서 찾는다. 문화는 더 흥미롭다. 드라마 한 편이 수억 명의 감정을 동시에 움직이는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아시아를 넘어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서. 이것을 마케팅의 성공이나 플랫폼의 힘으로만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어떤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 이야기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걸 타고났어요. 경쟁 속에서도 함께를 놓지 않으려는 기재, 분쟁보다 어울림을 먼저 찾는 성향. 그게 이야기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왜 울고 웃는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영성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무기가 아니라 이야기로, 강요가 아니라 공감으로. 그 능력이 이 민족에게 유독 강하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이다. 수백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청명스님은 한국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 이 민족이 가진 것들이 그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의 문제다. 수행에서는 공명이라는 말을 쓴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 민족이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발신하는 주파수와 앞으로의 영성시대가 요구하는 주파수가 정확히 겹친다는 것이 청명스님의 예언이다. 2026년부터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시대에서 진짜 강대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낭만적인 말로만 들으면 핵심을 놓친다.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가진 영향력이 어느 나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커지고 있다. 그 힘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청명스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말해왔다. 반도체와 드라마와 점의 기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세계의 중심에 서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정서가 영성시대의 흐름과 공명하는 나라.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안에 오랫동안 흘러온 하나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관한 예언, 땅이 말을 한다. 청명스님의 예언 중 가장 조심스럽게 그러나 가장 강렬하게 전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가 일본 이야기를 꺼낼 때는 표정이 달랐다고 한다. 안타깝다는 것인지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얼굴. 그리고 말도 천천히 골라서 했다고. 일본은 물질의 시대를 정말 잘 탄 나라예요. 기술을 갈고 닦고 형식을 극한까지 완성하고 보이는 것을 끝까지 다듬는 능력. 그 시대에는 그 힘이 통했죠. 그런데 그 힘이 지금부터는 짐이 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업의 문제다. 업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흐름이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받고 반드시 돌아온다. 오랜 세월 동안 이웃나라들에 남긴 깊은 상처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은 채 흘러온 긴 시간.
그게 지금 그 무게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인 비판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청명 스님이 말하는 것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 인과의 흐름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쌓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인 것은 아니다. 그 땅은 원래 기운이 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기운이 오랫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어요. 억눌리고 쌓인 것들이 있죠. 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의 힘이 닳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자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땅에도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이 무너지거나 흩어질 때 땅 자체가 반응한다는 것이다. 풍수는 단지 집터를 보는 기술이 아니다. 땅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읽는 오래된 감각의 체계다. 수행이 깊어지면 그 감각이 열린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감각으로 그는 일본의 땅이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읽는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 따르면 스님은 이 부분을 말할 때 유독 오래 침묵했다고 한다.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하려는 듯이. 수년 안에 그 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큰 일이 한 번 일어납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그 여파로 지형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지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자연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과장이라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처음 나온 게 이미 수년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가 이것을 말한 건 공포를 심으려는 게 아니었다. 흐름을 알면 준비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흔들림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국도 그 파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겠지만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운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을 버텨낼 힘이 있어요. 그는 일본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질의 시대가 거치면서 그 시대를 가장 잘 탔던 나라가 오히려 가장 먼저 그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침체, 인구 감소, 내부 갈등. 이미 그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라는 것. 그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땅과 기운과 인과의 흐름을 읽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각자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 그것이 그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였다. 일본에 관한 예언은 한국의 미래 예언과 동전의 양면이다.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 속에서 물질의 흐름을 타고 번성했던 것들은 내려오고 오랫동안 정신적 임무를 품어온 것들은 올라간다. 그 흐름이 땅에도 나라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각자가 하고 있다. 영성의 시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명 스님의 예언들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남는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그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스님이 잠깐 웃더니 말했다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깨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성의 시대가 특별한 수행자나 깨달은 자들만의 시대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시대라고. 그런데 그것이 열리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고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글을 읽다가 문득 무언가 와닿는 순간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음을 찾는다. 그게 역사 속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배가 불러야 하늘을 본다는 말이 있다.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다. 그 흐름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곧 묻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라고. 그 질문이 터져 나올 때 그 질문에 방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한국은 그 방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방향이란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름이 뭐든 어느 전통에 서 있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처음 열리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한다. 대단한 수행이 아니다.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이롭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수행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담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수행입니다. 세상 어느 위대한 수행자도 처음엔 그냥 한 사람이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쌓여서 그 사람이 됐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것을 찾기 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영성의 시대를 사는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이는 그에게 또 물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탈 수 있냐고.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탄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흐름을 타려는 사람은 이미 흐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흐름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부른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흐름에 맞서지 않고 흐름 자체가 되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뭔 뜻인지 알게 됐다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청명 스님은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했다.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무명, 불교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어둠. 화려한 것들로 가득한 시대에 살면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청령 스님은 영성의 시대가 열릴수록 이 무명 속에 머물려는 유혹도 함께 강해진다고 했다.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날수록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시끄러운 세상일수록 잠깐 멈추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잠깐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 시대의 가장 용감한 행동이에요. 이 말이 가장 오래 남았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전했다. 지금 전 세계 어디서든 내면을 찾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명상이 유행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흐름이 어디서 가장 크게 터져나올 것인지 청명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오랫동안 이 땅에 쌓여온 수행의 기운, 하늘과 땅을 잇던 오래된 감각,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의 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만나는 지점. 그것이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가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영성의 시대는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미 와 있다. 마무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청령 스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낸 건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담담했다고 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을 자연스럽게 전하듯이.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스님이 예언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는 어떤 특정 집단의 승리나 다른 누군가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 그 안에서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예언은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질문이 생겼다면 이미 뭔가 시작된 것이다. 2026년 현재 세상은 조용하지 않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다. 청명 스님이 수년 전부터 말해온 한국의 미래와 일본의 변화, 그리고 영성시대의 도래. 그것들이 지금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오래된 수행 전통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살아남는다고. 지금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면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그 뿌리를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라고 청명 스님은 말했다.
스님이 예언한 한국의 미래와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 자기 자신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을 찾는 것, 그 답은 어떤 예언서에도 없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각자의 안에 있다. 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지금 이 시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어느 시대에도 어느 땅에서도 틀린 적이 없다. 2026년도 예외가 아니다. 티베트의 영적 능력으로 유명한 꼬마 승려. 2026년 인류의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 한국의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 꼬마 승려의 이름은 텐진 노르부,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수행하는 12살 소년이 본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텐진은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작은 유목 마을에서 평범한 부모 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야크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양털을 짜서 옷을 만드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이든 승려가 텐진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텐진은 라싸 인근의 작은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원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다시 명상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텐진은 다른 어린 승려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끔 장난을 치다 스승에게 혼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겨울 텐진에게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명상을 하고 있었어. 평소처럼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뼈 아래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아픈 줄 알았어.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 텐진이 직접 설명한 그 경험은 고대 요가 전통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각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척추 기저부에 잠들어 있던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척추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텐진은 몸의 특정 지점들에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차크라라 부르는 에너지 중심점들이었습니다. 배꼽 아래, 명치, 가슴 한가운데, 목, 그리고 이마 중앙까지 순차적으로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마 중앙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계속 두근거렸어. 텐진이 눈썹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또 다른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아즈나 차크라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텐진은 평범한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명료했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간 텐진의 내면 시야에 지구가 떠올랐습니다. 푸른 행성을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그물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그게 자기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지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막이래. 그런데 그 그물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천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빛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텐진의 스승인 로상 림포체는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명상 중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묘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텐진이 본 적도 없는 과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기장에 세기가 약해지고 있어. 북쪽과 남쪽의 자석 방향도 흔들리고 있어. 이것은 9살 소년이 배운 적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자 텐진의 능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천장 쪽에 떠 있고 아래에 내 몸이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 이것은 아스트랄 투사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만월의 밤, 텐진은 가장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명상에 잠긴 그의 의식은 사원을 벗어나 히말라야 산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수정 같은 게 산맥 아래 깔려 있었어. 아니, 수정들이 연결되어 있었어. 마치 땅속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이것은 일부 영적 탐구자들이 말하는 크리스탈 그리드, 지구 내부에 존재한다는 에너지 격자망과 일치하는 묘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텐지는 그 수정 격자를 따라 빛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산맥을 따라 흘러갔어. 어떤 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어떤 건 땅속 깊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어. 그가 본 것은 레이라인이라 불리는 지구의 에너지선들이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긴 곳들이 바로 이 에너지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텐지는 그 빛의 강들이 맥박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어. 그리고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똑같았어. 이것은 슈만 공명이라는 과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와 대기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공명 주파수는 평균 7.83Hz로 사람의 뇌파와 유사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텐지는 그 공명 주파수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 전에는 일정했는데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어. 그는 이것이 다가올 변화의 전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구 자체가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상 림포체는 텐진의 체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명상 중에 본 특정 지역의 지진을 예측했고 실제로 며칠 뒤 그곳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무서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거든. 텐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겨울 동지가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텐지는 가장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연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 같았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른 시간이 보였어. 2026년 3월의 비전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던 자기장의 막이 여러 곳에서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끝하고 남쪽 끝에서 특히 심했어. 그곳에서 우주에서 오는 뭔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 과학자들은 이것을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이런 우주의 에너지들이 지구 표면에 더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텐진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보였어. 2026년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고될 것이라고 텐지는 말합니다. 동물들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혼란스러워지고 돌고래와 고래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인간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게 될 거야.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지. 텐진이 본 2026년 여름의 장면입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 거야. 내 감정인지 다른 사람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이것은 인류의 직관력과 감각이 확장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2026년 가을이 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텐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겪는 고통 같은 거야. 아파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2027년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텐진의 비전 속에서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바다 옆에 반도 같은 곳이었어. 산이 많고 그 산맥을 따라 강한 빛의 선이 흐르고 있었어. 그가 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흐르는 레이라인의 에너지가 유독 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반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 텐진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큰 대륙의 끝이면서 바다의 시작이었거든. 그리고 여러 에너지선들이 거기서 만나고 있었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교차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텐진의 관찰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섞인 곳,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7년 봄,
그곳에서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텐지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보였어. 나이는 많지 않았어. 30대 중반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것도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가슴 부분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었어. 초록빛이랑 분홍빛이 섞인 것 같은 빛이었어. 이것은 심장 차크라, 사랑과 연결의 에너지 중심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텐진이 본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뭔가 막혀 있던 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 이것은 에너지 전달,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주파수 자체를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거야. 텐진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큰 도시, 근처의 조용한 곳,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 온 사람들은 변해서 돌아갈 거야. 2027년 중반이 되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 치유, 깨달음, 평화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번져갈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특별했어. 텐진이 계속 설명합니다.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었어. 그냥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우는 거였어. 사랑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 같은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어. 2027년 말이 되면 그 영향은 반도를 넘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언어는 달라도 상관없었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말을 넘어서 전달되었거든. 텐진의 비전 속에서 그 작은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기 내면의 스승을 찾으라고 말했어.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2028년이 되면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텐진의 비전 속에서 2028년은 집단 각성의 해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명상 모임, 치유 모임,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들이 생겨났어. 이것은 조직화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텐진이 설명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더 쉽다는 걸, 여러 사람의 에너지가 모이면 훨씬 강한 파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2028년 상반기에는 이런 소규모 공동체들이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의 작은 공간들, 자연 속의 조용한 장소들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계의 반응입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2028년 중반 몇몇 과학자들이 슈만 공명 주파수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기계들이 이상한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야. 7.83에서 점점 높아지는 걸 감지할 거야.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기 오류로 치부하겠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2028년 하반기가 되면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할 거야. 텐진의 비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감각과 직관을 개발하는 교육이 생겨날 거야. 일부 학교들에서는 명상과 호흡, 감정 인식 같은 것들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깨달은 거지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2029년 초 텐진은 저항의 움직임도 보았습니다. 서쪽의 어떤 큰 나라에서 이런 변화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급격한 의식 변화는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두려워할 거야. 사람들이 깨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이 저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텐진은 말합니다. 물살을 막을 수는 없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 2029년 중반이 되면 저항하던 사람들조차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9년은 또한 새로운 치유 방식이 확산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달라질 거야. 텐진의 예언입니다. 약이나 수술만이 아니라 에너지 치유, 명상 치유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일부 의료진들이 차크라 시스템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효과를 보면서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2030년 진짜 분기점이 옵니다. 2030년은 선택의 해야. 텐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인류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될 거야. 한쪽은 계속 의식을 확장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야.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선택입니다. 각자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질 거야. 2030년 상반기, 한국의 그 선지자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다니는 것만은 아니야. 텐진이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 에너지만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거든. 이것은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에서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핵심은 간단했어. 텐진이 그 선지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어. 하지만 로맨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됨을 느끼는 사랑이었어. 둘째는 현재였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라는 거였어. 셋째는 내면이었어.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였어. 그 선지자 주변에는 점차 도우미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어. 텐진의 관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돕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공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계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유기적 공동체였습니다. 2030년 중반 그 가르침의 영향력은 수십만 명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신도나 추종자 같은 건 없었어. 텐진이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 대신 각자가 자기 자신의 빛을 발견하라고 했어.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그 선지자는 종종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 어디 간 건지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의 에너지는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계속 주기만 하면 고갈되니까 다시 채워야 했던 거지. 2030년 하반기가 되면 한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여러 곳에서 씨앗들이 싹 트고 있었어. 텐진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연 사람은 동쪽 반도의 그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 파장을 받아서 각자의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2031년이 밝아오면서 지구의 자기장은 새로운 안정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그 푸른 그물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해졌던 부분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 더 밝고 더 섬세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 이것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진화한 것입니다. 2031년 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야. 텐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이것은 집단의식의 동기화 현상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야.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거야.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느낄 거야. 어떤 사람은 소리로 들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알 거야, 이유 없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녹아내릴 거야. 2031년 여름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의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들이 나올 거야. 텐진의 예언입니다. 생각만으로 치유를 돕는 장치들, 사람의 에너지장을 측정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술들이 개발될 거야. 이것은 과학이 마침내 인간의 미묘한 에너지 체계를 인정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의사소통 분야의 변화입니다. 말 없이도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거야. 텐진이 설명합니다. 텔레파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SF 영화 같은 게 아니라 감정과 의도를 에너지로 전달하는 거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2031년 가을이 되면 사회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야. 텐진의 비전입니다. 회사들, 학교들, 정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거야.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야. 이것은 권력의 분산이자 책임의 공유입니다. 경제 시스템도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거야. 물론 돈은 여전히 필요해. 하지만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대신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것은 물질주의에서 의식중심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2032년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32년은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텐진이 강조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기 시작하는 거야. 2032년부터는 이전의 변화가 일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특별하지 않게 되는 거지. 직관적으로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될 거야. 텐진은 2032년에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반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어떻게 빠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는지 배우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텐진은 경고도 함께 전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내가 본 건 하나의 가능성이야. 가장 밝은 가능성이지. 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거야. 각 개인의 매 순간 선택이 집단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텐진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 특히 처음에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우리는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걸 잊고 살았던 거고 이제 다시 기억하는 거야. 텐진은 구체적인 조언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해봐. 5분만이라도 좋아.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지켜보는 거야. 이것은 의식을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물소리를 들어. 자연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텐진의 또 다른 조언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파장을 만들어.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너희 각자가 작은 크리스탈이야. 텐진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크리스탈은 빛을 받아서 더 큰 빛으로 증폭시키잖아. 사람도 그래. 한 사람이 빛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빛나기 시작해. 그렇게 점점 더 많은 빛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집단 상승의 원리입니다. 로상 림포체는 텐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텐진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전달자야. 내가 본 걸 말하는 것뿐이야. 그의 겸손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예언이 아니야. 너희 각자가 자기 안에서 발견할 진실이 중요한 거야. 나는 그냥 그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의 여정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어. 텐진이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7개의 차크라, 일주일의 7일, 무지개의 7색, 완성의 숫자야. 우리는 한 주기를 완성하고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죽음이 아닌 재탄생입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12살 소년이 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는 더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작은 행동으로, 매 순간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텐진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